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 탐험할 책은 자미라 웰 우아실과 프리데만 카릭의 세사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책의 첫 번째 장, 익숙한 세계를 살펴봤었죠. 모든 영웅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거. 네, 맞아요. 그 안정된 세계가 있어야만 그걸 뒤흔드는 사건이 더 격적으로 다가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평온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2장, 모험으로의 부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단계군요. 엔진의 시동이 걸리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대체 무엇이 주인공을 그 안락한 집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지, 또 그 여정에는 어떤 인물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웅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의 설계도를 함께 뜯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책에서는 모험으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구원자, 악령, 영웅. 네, 이걸 들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예시는 역시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호빗 마을에서 정말 안락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세상을 파괴할 절대 반지를 파괴해라.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탁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 부름이 주인공에게 변신을 강요하는 점. 책에서도 그들 모두를 변신시키는 여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변신이요? 네, 프로도만 그런 게 아니죠. 토끼굴로 뛰어들 앨리스도 그렇고 갑자기 우주 괴물이랑 싸워야 하는 에일리언의 리플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 인물들 모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네요. 이 안락한 현실에 그냥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진짜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들 것이냐? 그렇죠. 근데 결국 이들이 모험을 택하게 만드는 그 힘은 대체 뭘까요? 이 책에서는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해요. 바로 믿음. 믿음이요? 네. 앞으로 나아갔을 때 뭔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혹은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신념 같은 거요. 그래서 이 여정은 단순히 장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념을 증명하고 뭐랄까?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이런 보편적인 패턴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잖아요. 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 맞아요. 조지프 캠벨. 캠벨이 전 세계 신화랑 전설을 쫙 연구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걸 단일 신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의 여정이라고 부른 거고요. 아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험으로의 부름이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웅의 여정이라는 게 결코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절대 혼자서는 못하죠. 책에서도 이야기의 필수 요소로 악당, 멘토, 동지 이 세 존재를 꼽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엘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악역이 성공할수록 작품도 성공한다. 정말 명언이죠.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네. 악당은 단순히 주인공을 방해하는 뭐랄까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공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죠. 조커가 없는데 배트맨의 고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악당은 주인공을 완성시키는 또 다른 반쪽인 셈입니다. 네가 왜 영웅이어야만 하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죠. 요즘에는 악당들이 점점 더 입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나는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자신만의 신념과 서사가 있죠. 블랙팬서의 킬몬거만 파도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관객들이 그의 분노에 막 공감하게 만들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킬몬거 같은 악당은 대체 뭐가 정이냐? 이 질문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던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에 깊이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악당이 있으니까 주인공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음 존재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멘토군요. 그렇죠. 악당의 거대한 벽이라면 멘토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나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것들을 전수해주는? 정확합니다. 과거의 영웅이었던 인물인 경우도 많고요.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주인공의 잠재력을 딱 끌어내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말 필수적인 조력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부름을 받은 영웅이 악당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구조인데 네. 이게 수천 년 전 신화부터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심지어 신데렐라랑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던데? 아니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야기의 감정 곡선에 있습니다. 감정 곡선이요? 네, 작가 커트 보니굿이 제시한 아주 재치 있는 분석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기승전결, 그러니까 주인공이 겪는 행운과 불행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감정을 그래프로 그린다.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점은 어디죠? 계모랑 언니들한테 구박받는 완전 불행의 바닥이죠. 그렇죠. 최하단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요정이 나타나서 무도회에 가면서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죠? 수직으로 상승하죠. 네. 그러다 12시 종이 땡 울리는 순간 마법이 풀리면서 다시 불행의 나락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자가 유리구두를 들고 찾아와서 제외하면서 행복은 최고점을 찍고 쭉 이어지고요. 이 상승, 하강, 재상승의 V자 곡선, 이게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의 감정 지도인 거예요. 아하. 이야기의 구조를 행복과 불행의 파동으로 이해하는 거군요. 그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비슷한 패턴을 공유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니컷과 다른 연구자들이 보니까 이런 감정 곡선이 사실 몇 가지 보편적인 유형으로 수렴하더라는 거죠. 이걸 바로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플롯. 와, 마치 음악의 코드 진행 같은 거네요. 몇 가지 기본 코드로 수많은 명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6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이걸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크게 3가지 감정의 흐름으로 묶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네. 첫 번째는 상승과 하강의 아주 단순한 흐름이에요. 꾸준히 행복해지는 누더기에서 재물로, 예를 들면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이야기요. 아, 네. 반대로 계속 불행해지는 비극, 재물에서 누더기로, 리어왕 같은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쉬비극의 구조입니다. 직관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요? 두 번째는 추락 후 회복의 V자 흐름. 평범하게 살다가 위기에 빠지지만 결국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매니놀 플롯이 대표력이죠. 니모를 찾아서 같은. 아, 우리에게 안도감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 그렇죠. 반면에 성공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파멸을 치닫는 이카로스 플롯도 있어요. 위대한 갯지비처럼 성공의 허무함을 다루는 비극이고요. 매니놀이 희망이라면 이카로스는 경고의 이야기군요. 시작이랑 끝은 비슷한데 과정이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흐름이 가장 극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데렐라 플롯. 상승했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더 높이 솟아오르는. 네,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오이디푸스 플롯이 있습니다. 추락했다가 잠시 회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 고작 이 6가지 틀 안에서 조금씩 변주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허무하게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몇 가지 플롯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인간의 감정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공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도 하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예술 작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정치인의 연설, 심지어 친구의 험담까지도 다 이 마스터 플롯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강력한 이야기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네요. 이런 고전적인 영웅 서사와 마스터 플롯이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유효할까요? 책에서는 우리가 이미 포스트 영웅 시대에 살고 있다는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영웅 서사가 더는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영웅 서사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영웅의 재정의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책에서 인용한 사회학자 울리획 브루클링은 과거의 그 초인적인 남성 영웅 신화는 이제 해체되었지만 그 빈자리를 새로운 영웅들이 채우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새로운 영웅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9.11 테러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들,
기후위기를 고발하는 활동가, 거대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들이요. 아하. 이 사람들은 하리를 날거나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진 않죠. 대신 우리 주변에서 시민적 용기,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영웅이 어떤 특별한 한 명의 구원자가 아니라 올바른 신념을 위해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확장된 거죠. 아, 그러니까 영웅의 모습은 변했지만 영웅적인 행동과 서사를 필요로 하는 우리 마음은 여전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포스트 영웅 시대라는 말 자체가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영웅은 끝났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새로운 영웅을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브로큘링도 예걸 영웅 숭배가 영웅의 종말이라는 진단과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이라고 표현했죠. 전통적인 영웅의 권위는 약해졌지만 오히려 그 역할이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더 많은 영웅을 탄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탐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험으로의 부름은 주인공을 안전한 세계 밖으로 밀어내서 변신시키는 이야기의 시동장치였고요. 네, 그 여정에는 주인공을 정의하는 악당과 성장을 돕는 멘토가 필수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신데렐라 이야기부터 최신 뉴스 기사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몇 가지 강력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감정의 설계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영웅의 정의는 변했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위대한 여정의 가장 인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모험의 부름을 받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거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탐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이야기 구조에 깊이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주변의 이야기들, 가령 직장 동료의 푸념이나 친구의 성공담을 들을 때 이게 어떤 마스터 플롯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든 시기를 극복한 매니노일 이야기인지, 성공 직전에 추락한 이카로스의 비극인지, 아니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신데렐라의 희망가인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순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새롭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